네, 반갑습니다. 옆 세션이 이일민님 세션이어가지고 방이 굉장히 지금 사람이 없네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Build the Right Thing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Right가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 보통 개발자분들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Build the Thing Right, 그러니까 제품을 제대로 빠르게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건 잘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제품이 정말 바른 제품인가, 고객한테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를 고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피보탈 랩스 본사에 가서 경험했던 프랙티스, 린과 에젤 기반의 제품 개발 프로텍스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두산 중공업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조인석 과장이고요. 지금 개발자분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와가지고 제 소속사를 딱 밝히면은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디시라고요? 이랬습니다. 두산 중공업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이 왜 오셨어요? 내지는 거기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화면 없이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전형적인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 회사인데 주로 하는 게 이제 전기를 만드는 파워플랜트 뭐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내지는 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런 것들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쇳물 같은 것들 녹여가지고 때려서 어떤 원자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내지는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기자재가 있습니다. 주기기들.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면 뭐 보일러, 터빈, 발전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하거나 내지는 전체 플랜트를 다 건설하는 EPC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그럼 이런 하드웨어 회사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서버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성능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굉장히 많이 도달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되었고요. 저희 회사가 한 3, 4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창립 멤버까지는 아니겠지만 초창기 멤버로 조인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원격의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보시면 저희가 납품한 주기기에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발전소 현장에 주기기에 이런 센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현장에 센서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 운전원들이 보는 이런 솔루션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방어벽 밖에서 안전하게 단방향 통신 장치로 이 센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이쪽 저희 중업 데이터 서버에다 저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RMS 센터에 있는 엔지니어가 어떤 플랜트에 예측되지 않았던 그런 페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상 징후를 조기에 알아채서 경보를 내주거나 아니면 먼슬리 레포트 같은 걸 내려줘서 이쪽 발전소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우리 두산중공업이 만든 그 주기기, 설계한 주기기에 대한 OEM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플랜트의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솔루션들이라든지 지금 솔루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내지는 지금은 이제 리모팅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운전원에게 어떠한 서비스, 더 새로운 서비스 할 수 있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명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린과 에자일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피보탈 랩스랑 같이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껍지가 않네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인트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피보탈 랩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저희가 같이 경험을 했던 디스커버리 앤 프레이밍 그 다음에 딜리버리라는 프로세스 설명드리고 질문 받고 끝난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가정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에자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 80% 이상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자일 들어보신 분? 뭔지 아시는 분? 예. 8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에자일 전혀 몰라요. 또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있으신데 지금 손 안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에자일은 이제
기존의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계단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 대신 작게 쪼개가지고 인크리멘트하게 개발하는 그런 일종의 방법론이죠. 거기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뭐 스크럼이라든지 kanban, XP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에이젤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스크럼 팀에서 개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XP의 뭐 TDD라든지 페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에이젤을 통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이젤 도구 자체에 그런 도구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린 스타트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린은 실은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자동차 이런 물류라든지 아니면 그 제조 현장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최적화해서 낭비를 최소화해서 저스틴타임, 적시에 고객한테 제품을 딜리버리하겠다라는 개념이 린이고, 이거를 2008년도에 에릭 리스라는 친구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불명확성이 높은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조직,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큰 회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조직에는 이 사이클이 참 잘 들어맞겠구나 같은 게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세 개의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 메저, 런입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실은 빌드 영역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빌드를 하고 나면 처음에 MVP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MVP는 Most Valuable Person이 아니고요. Minimum Viable Product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의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만든 가장 작은 제품을 MVP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메저를 합니다. 측정을 하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자, 에자일에 스크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터레이션이 끝날 때, 스크럼이 끝날 때 스크럼 리뷰를 하시면서 스테이크홀더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린 스타트업에 보면은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고객 개발 이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잘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유저 리서치를 합니다.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를 꺼내죠. 그래서 배웁니다. 아, 내 컨셉이 맞구나. 제가 방금 전에 에자일에서 손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자일에서 설명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전화를 하거나, 여기 만약에 손을 한 번도 안 드셨다면 저는 오늘 이 프린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봇이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실패, 드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fast fai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을 강연을 하는 것보다, 아무도 쓰지 않을 제품을 열심히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겠죠. 차라리 다른 제품 만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자일과 린은 함께 쓸 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개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피보탈 랩스입니다. 자, 피보탈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네, 저희 지금 오늘 KSUG 여러분 스프링이 어느 회사에 귀속돼 있죠? 피보탈 거죠. 피보탈 겁니다. 그죠? 피보탈 랩스는 20년이 넘은 소프트웨어 컨설팅 펌입니다. 다른 회사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객사에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랩에 고객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전부 다 페어링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문화, 기술 이런 것들, 지식 전달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슬로건도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We transform how the world builds software. 자신감이 넘치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회사로 돌아갔을 때 우리 피보탈 웨이 형태로 너희끼리 잘 일했으면 좋겠어. 우리 없이. 그거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스코핑을 합니다. 스코핑. 그 스코핑을 통해서 피보탈이 너희랑 왜 같이 일해야 돼? 우리가 정말 그 인게이지먼트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실은 야, 우리 돈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가 않으면 실은 프로젝트 진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 하는 제품에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디파인하는 디스커버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디파인이 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프레이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개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핑을 할 때 문제나 해결책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면 실은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프레이밍을 3주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를 9주 정도 했었습니다. 총 12주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인데요. 피보탈 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인 팀을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통 있죠.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크면 PMO 조직이 따로 있고 프로젝트 PM 밑에 PL, 프로젝트 리더 여러분 계시죠. 그 밑에 UI UX 기획자라든지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한 아키텍트, 개발자, 그 다음에 뭐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서 같은 것들 마일스톤 트레이싱 하면서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확히 다 갈라져 있죠. 서로 일이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탈 랩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롤이 있는데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리고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에자일 스크럼의 프로덕트 오너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스코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디파인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여기 깔리는 가정들이라든지 가설들을 나르비 세운다는 말은 하긴 모르지만 세워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차이점이 뭐냐 봤을 때 영화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작사가 어떤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기획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스태핑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겠죠. 그거를 총 감독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찍으려면 누가 있어야죠? 감독이 있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책 한번 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오세요.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영화 감독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연출력 내지는 뭐 그 연기하는 연기자까지도 코칭을 하죠. 그래서 제품에 온전히 올인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실은 국내에는 이 롤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냥 UI UX 디자인처럼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이 풀고자 하는 그 문제의 기변에 깔리는 가정들이 뭔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걸 내가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떤 인터뷰 리스트를 가지고 질문해야 될 거고 실제로 인터뷰도 직접 하고요. 거기서 얻은 통찰, 인사이트들을 다시 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얻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디자인까지 직접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보탈 프로세스의 실은 프로덕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롤입니다. 그럼 디벨로퍼는 여러분이랑 같은 개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선임 개발자가 꼭 한 명 있어요. 그걸 앵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다루고 나머지 비슷하고요. 클라이언트 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객이니까 고객이랑 고객과 대화하는 것들 있죠. 뭐 돈 얘기라든지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롤이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보탈 랩스에서는 이 세 가지 롤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오너십을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책임을 지죠. 그죠? 여기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롤 모두가 같은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밸런스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로펠러처럼 프로펠러가 한쪽이라도 조금이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네. 같은 리스폰시빌리티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얘기를 해서 밸런스 팀, 밸런스 리더십 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서 했던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프레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개발자고, 실은 갔을 때 초반에 6주는 프로덕트 매니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었고, 나머지 6주는 이제 개발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은 여기 했던 이런 일들이 제가 실은 처음 해본 거였고,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 시간처럼 소스 코드는 한 줄도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페르소나입니다. 자, 페르소나는 가상의 고객이죠. 우리가 우리 제품을 딜리버리 할 때 그 제품을 사용할 가상의 고객을 정의해서 우리 제품의 사용자는 누구고 우리가 그 사용자를 통해서 뭘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에 저희가 보일러를 납품했을 때 그 보일러를 운전하는 보일러 운전원을 고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가장 큰 해피 패스는 오늘도 보일러를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했구나. 네, 이걸 저희가 해피패스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조금 넣어서 불을 떼어가지고 많은 전기를 만드는 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가정을 깔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명 같이 근무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이름은 뭐고 뭐 이 사람의 롤은 뭔데 나이는 몇이고 어디 살고 있고 스마트폰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비헤이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통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몇 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니즈, 보일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전이 됐으면 좋겠어. 내지는 고장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운전됐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와 또 그 고울 같은 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도 내 고객에 대해서 한 번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제품을 사용할 고객은 누군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풀고 나면 고객이 받는 가치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이 정말 이 제품을 원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 제품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두로 전파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락인 정책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커머셜, 상용 마케팅 플랫폼 같은 걸 써서 그용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나을 것 같아요. 이득을 얻는 게 누구고, 그 다음에 손해를 받는 경쟁업체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을 우리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 피지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만들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거야 생각하면서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특히 개발자분들 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서 내 제품이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누구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정말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구성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한번 해보는데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섣불리 개발하기 시작하기보다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맵입니다. 우리 이해관계 당사자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얘가 저고요. 여기 두산중공업 3명이고, 처음에 피보트에서 4명이 같이 일했다가 1명이 빠지고 3명이 페어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클라이언트 내종 역할을 했던 친구 2명이고, 저희 담당하고 있던 팀장님, 한국에서 저를 도와줬던 과장 1명, 그리고 저희 상무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목표들이에요. 보면 상무님 위에 이제 해가 있죠. 해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신데요.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릭트한 분이세요. 이분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대요. 저희 제품을 개발할 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왜 그리나 했는데 한번 그리고 나니까 프로젝트 시작할 때마다 꼭 그리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프로젝트는 얘는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인 데가 있어요.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 많아. 리콰이먼트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페르소나 에코시스템, 생태계 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쪽이라 제가 저희 건 못 갖고 왔고,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휴가의 계획을 짜는 이런 시스템인가 봐요. 여기 페르소나를 그린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호텔 비교 사이트 같은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페르소나랑 닿기 위한 터치포인트들, 이 사람 노트북 쓸 수도 있고, 스마트폰 쓸 수도 있고요. 내지는 우리가 아웃바운딩 텔레마케팅 할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봄으로써 제품에 대한 전략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 같은 B2B형 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는 제품을 구매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죠?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보통 윗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페르소나를 정의할 때 양쪽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엔드 유저도 정의하고, 그 제품의 의사결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양쪽 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 운전원이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앞에서 막 일을 하다가 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했다가 저희 쪽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알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보일러 겉에 있는 튜브의 어느 부분이 정말 지금 뜨거워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래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그런 해피패스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나고, 이건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는데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줄로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MVP, 그죠? 우리의 제품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매핑하다 보면은 저희가 개발해야 될 기능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썸션의 하이퍼서스, 그러니까 가정과 가설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품의 가장 큰 가정은 뭘까요? 보일러 운전원에게는 보일러 효율이 가장 중요할 거야.
라는 게 큰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크라임 프레임을 하니까 한 2주 만에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일러 운전하는 데는 효율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거 뭐 전기 많이 나온 건 잘 모르겠고 오늘 고장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일러 안전성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컨셉이 어떻게 바뀌냐면 효율성이 중요하면은 시결성 그래프로 효율이 바뀌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안전성이 중요하다면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여준 다음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집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면의 메인 화면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과정이 걸쳐서 이런 가정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실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인 것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모두 앉아서 포스트를 가지고 한 10개 이상씩 써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5개씩 뽑은 다음에 다 같이 모으고 또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투바이트 차트를 통해서 고객한테 가장 가치를 많이 줄 것, 내지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확인해야 될 것, 이런 순서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가정과 가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yes or no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효율이 중요할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검증의 대상입니다. 가설 같은 경우는 실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화면을 내가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운전원이 정말 보일러가 어디가 위험한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이제 가설인 거죠. 이거는 yes or no가 없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죠. 그래서 근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으니까 저 보일러 운전을 직접 만나기가 힘들어. 이게 리스크죠. 관리의 대상이고 제거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것들 잘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들이 다 사졌어요. 이제 뭘 내가 확인해야 될지 리스트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유저를 만나야 됩니다. 액세스 엔드유저.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객 개발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Talking to Humans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제가 작년에 번역을 해서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링크 가시면 PDF나 웹 버전으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톰 피시버는 유명한 사람이 사파를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 제품이 정말 훌륭한 제품이니까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죠? 부모죠, 부모. 부모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답을 받더라도 그거는 거짓인 거죠. false positive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기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게 진짜 멋진 아이디어가지고 맨날 밤새가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나 지금 돈도 안 받고 있거든. 근데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듣고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떤 걸 배울 것인가를 프랙티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커스텀 디벨롭먼트라는 강의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아마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목마를 때 드실 수 있는 자판기를 만든다고 쳐요.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콜라, 사이다, 파워에이드 이걸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고 MVP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분 붙잡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분한테. 그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여기 티셔츠 있네요. 빨리 손 드세요. 한 분, 네. 셋 중에 가장 좋은 음료수가 뭔지. 좋아요. 또 다른 분. 누가 제일 빨랐지? 저 뒤에 분. 네. 네, 지금, 네, 슈트 보시면, 네네.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먹고 싶은 음료수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올 때 가져가세요. 자, 이 뭐냐면 방금도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어프로치인데 보통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뭐가 더 맛있을 까 물어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세 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폐쇄형 질문, 어떤 yes or no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를 때 뭘 드십니까로 물은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했나? 또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책을 통해서 그런 기법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얻고 나면 내가 배운 정보를 내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공유를 신테시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그 인터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전부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뷰 직후에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가지고 계속 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면 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팀 디자인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같이 해요. 네, 왜냐하면 전원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보탈 랩스에 있던 앵커, 선임 개발자가 그린 화면이에요. 뭐냐면 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보일러 튜브는 수백 개니까 2차원 히트맵을 뿌린 다음에 크기라든지 색깔을 줘서 3차원 효과를 줘가지고 좀 쉽게 보여주자. 실은 이게 가장 많은 아이디어 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화면을 장식하는 메인 화면이 됐습니다. 네, 개발자 머리에서 나온 거죠. 약간 개발자스럽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진짜 실제로 만든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호버버 올려놓으면 팝업이 떠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구현을 했고요. 또 이런 시계열선 그래프 이걸 눌렀을 때 트렌드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지는 내가 검증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와,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요. 더 빨리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까지 정의가 됐어요. 팀 디자인까지 했어요. 그죠? 딜리버리를 합니다. 우리 개발하는 프로세스예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랑. 처음에 데브 인셉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DNF 결과 다시 재방문해요. 우리가 배운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걸 통해서 핵심 기능을 선택드려야 합니다. 핵심 기능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코어 핵심 기능 2개, 4개, 넥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능을 적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분홍색이 피부탈 랩스에서 쓴 거고 여기 저희 두산 중국 인력들이 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기능 2개가 하나로 뭉쳐졌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일치됐고 얘는 둘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탈 랩스 친구들은 도메인 난리지가 하나도 없는 애들입니다. 그죠? 보일러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거기 입사할 때 처음 들었는데 파이널 슈퍼히터 막 이런 용어 쓰는데 저도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3주가 지난 뒤에 모든 인력들이 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개발자분들 개발하는데 야 그거 왜 만드는 거야? 했을 때 나는 잘 모르겠어. 리콰이먼트 정의한 사람 다른 사람이야. 걔한테 물어봐. 이런 경우. 또 제가 예전 직장 실은 SS거든요. 거기서 아키텍처링 할 때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 때 만들었습니까? 하면 저는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그쵸? 웃으신 분 많죠 지금?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운 정보들을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같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 통해서 유저 스토리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에픽 단위로 나누고 이게 유저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본 스토리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단위로 우리가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MVP로 선정을 하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자, 전원이 같이 모여서 MVP가 뭔지 정리합니다. 전원이다. 무슨 PM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아닙니다. 전원이 모여서 우리가 공부한 걸 토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UI, UX, 와이프레임을 검증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린 와이프레임도 있는데 어떤 툴들을 쓰면 굉장히 고수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 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된다든지 팝업이 뜬다든지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용자 스토리를 적어요. 자, 여러분들 디자이너분들 여기 계시나요? 보통 없으실 것 같은데 유저 스토리 쓰고 그림 그리십니까? 그림 그리고 유저 스토리 씁니까? 보통 어때요? 디자이너분들이 없어서 그렇죠? 보통 유저 스토리 쓰시고 아마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근데 피보탈 랩스는 반대입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게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유저 스토리를 적지를 않아요. 재밌죠? 왜 안 적을까요? 로스기 때문에 안 적습니다. 아까 낭비를 최소화한다고 얘기했죠.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가장 싸다는 거예요. 고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검증이 된 그림을
스페시픽하게 개발자가 그릴 수 있게끔 유저 수를 적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그 비용이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고치기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식이 별로 없죠. 야, 일단 만들어 와. 나 잘 모르겠고. 좀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인지해야 될 거는 코딩하는 게 제일 비싼 행위라는 거. 네? 그래서 구현을 하고 나면 지금 사용자 스토리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쓰거든요. 쓸 때 인수 테스트 조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직접 인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저희가 그 3주 동안의 디스커버리 프레임을 통해서 정의한 백로그는 한 2, 3주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그만큼만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3, 4주 뒤에는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스크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백로그 다 정의하죠. 막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다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스프린트 시작할 때 할당해가지고 스프린트 버튼, 시작 버튼 누르실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맥센스 한 거죠. 배운 걸 토대로 계속 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질 거라면 아직 하지도 않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뭘 개발하지? 그렇죠? 디스커버리 프레임 때 유저 리서치를 패러럴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와 디자이너가 앞쪽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면서 검증을 해주고 검증이 완료된 거를 유저 수에 써서 라이프 사이클 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몇 분까지죠? 40분. 40분까지. 네. 자, 유저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할게요. 그 지라 쓰시는 분, 아틀라시안 지라 좋습니다. 지라 많이 쓰시죠? 요거는 이제 피보탈 트래커입니다. 피보탈이니까 피보탈 트래커 써야겠죠. 얘네들 제품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냐면 아까 2, 3주치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박스에 백로그들이 딱 쌓여있다가 2, 3주 어치 검증이 된 유저 스토리, 그러니까 화면이 이미 검증이 된 유저 스토리를 백로그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날짜가 보이는데 뭐냐면 이 스토리 포인트가 지금 8개짜리예요. 한 이터레이션에. 아직 하나도 완성이 안 돼서 지금 0인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벨로시티입니다. 속도. 팀의 속도를 지난 3, 4주간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나온 우리가 쳐낸 스토리 포인트를 평균을 쳐서 이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버려요. 이번 이터레이션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 백로그를 개발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라랑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라 같은 경우에 또 스크럼 끝나고 나면 내가 했던 그 전 스크럼에서 했던 에스티메이션 했던 것들이 다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눈앞에서. 그럼 다시 보려면은 다시 필터링 해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얘네들 그걸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은 동영상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존수를 쓸 때 제목 쓰고 상대상 쓴 다음에 반드시 acceptance criteria, 인수 테스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given, when, and then BDD로 개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을 줬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행위할 거야 라는 아주 상세한 내용의 인수 테스트 조건을 정해놓고요. 이런 건 다 옵션인데 뭐 개발자 노트라든지 뭐 디자인 노트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화면에 대한 링크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굉장히 개발하기 편하겠죠. 근데 IPM 할 때는 2, 3주치만 백로그 추정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하지만 추정은 에스티메이션을 개발자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을 때는 스토리 포인트를 0123으로만 했어요. 저거는 뭐 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구현 복잡도에 따라서 0123을 구분을 해가지고 했고 3이면 다시 분할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요일 아침에 1시간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든 인력들이 페어링을 합니다. 디벨로퍼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페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업무적인 컨텍스트 스위칭이 계속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개발자들 페어링이 매일 바뀝니다. 네, 페어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쪽 소리를 하다가 내일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걸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하죠?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하는 국내 조직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하면 뭐가 장점이 되냐면 여러분 팀, 그 프로덕트 팀에서 개발하는 모든 코드를 다 읽어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일주일, 2주만 지나도 나이 맞는 코드 솔직히 읽습니까? 읽기 힘들죠? 하지만 코드 다 읽게 되고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매핑이 되는 거죠. 일직선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누가 갑자기 떠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피보탈 랩스 애들도 다 이제 시간 베이스로
차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그 다음날 바로 바뀌어요. 인수인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싱크가 맞기 때문에. 그다음 TDD, 모든 코드에 테스트 코드가 붙습니다. 먼저 테스트 코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여기 백엔드 개발자 분들일 것 같은데 당연히 JUnit 테스트 코드 다 작성이 되겠죠. 모든 테스트 케이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 다 들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발하다 보면.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테스트 코드부터 짭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제가 볼 때는 프론트 코드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단위 테스트까지 다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제일 뜨거운 튜브가 빨간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라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빨간 땡겨미가 빨간색이야? 이러고까지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합니다. 스펙에 자스민이라는 툴을 쓰는데 그런 단위 테스트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도 회귀 테스트도 다 자바스크립트로 다 짭니다. 그래서 테스터, QA 이런 역할이 아예 없어요. 네. 이런 그런 자동화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확신을 갖는 거죠. 품질에 대해서도. 그 다음 회고를 합니다. 회고는 뭐 일주일 하면서 꼭 반드시 하고요. 잘한 거, 좀 매했던 거, 그 다음에 개선할 거. 잘한 다음에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매주 그 액션 아이템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요.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빨리. 술이죠.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누구예요? 이거 초록색 부분 제가 드릴게요, 하나. 좀 이따 가져가세요. 술입니다. 술. 항상 냉장고에 이거 좋네요, 마이크. 맥주가 가득 차 있고요. 뭐 와인, 그다음에 이런 과자, 심지어 이런 김까지 술로 더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 그 약간 의사결정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사무실 꾸미실 때 꼭 한번 고려해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좀 개발자 환경들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이런 거 적응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판교 가니까 막 맥주를 들고 막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썼던 툴들입니다. 표준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거기서 썼던 툴들이에요. 근데 여기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이게 되게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 전부 다 클라우드 베이스입니다. 뭐 인스톨용 하나도 없고요. 다 클라우드고요. 전원이 다 뭐 슬랙이나 텀블러 블로깅하고 블로그는 이제 우리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계속 기록하는 형태로 썼었고 일정 관리는 트랙으로 했고 문서 관리했었고요. 그다음 백로그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피메타 트래커가 있는데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가 항상 쥐고 있죠. 저는 이제 다 쓰긴 하지만 그리고 이 툴들이 되게 재밌는데 프로젝트 디자이너가 쓰는 툴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포토샵을 디자인을 딱 했어요. 그럼 개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퍼블리셔가 그죠? 퍼블리싱 작업하죠? 막 자르죠. 그 문서에다가 막 뭐 버튼 사이즈가 몇이고요, 뭐 해시코드 뭐 다 쓰지 않습니까? 그 보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죠? 지금 보면 이 스케치를 통해서 화면 디자인을 하고 나면 제플린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스타일 갖다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네모 박스 하나를 만들었다 치면은 저기다가 버튼 딱 누르면 저 사이즈가 몇인지, 저 분홍색 해시코드가 정확히 몇인지, 뭐 폰트의 사이즈가 몇인지, 폰트 채가 뭔지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실은 백엔드 엔지니어였지만 가서 프론트엔드 프로스텍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프로세스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비전 같은 경우는 고수준 프로토타입 툴이에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쉽게 해주는 툴들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뭐가 나온 것 같은데 5분 남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개발 툴도 진짜 많죠? 반도 못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발자들 분들 진짜 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툴들을 배워야 돼 다. 그죠?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키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Keep asking why. 자, 우리가 제품을 지금 만드는 개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품 우리가 왜 만드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백로그 있는 거 그냥 가져다 그냥 개발하고 넘기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만드는 코드 한 줄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누구한테 밸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야 제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돕니다. 넉넉히 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갔던 어떤 프로젝트를 갔는데 컨피덴셜이라 회사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엔드유저도 없죠. 컨피덴셜이니까. 근데 막 1년 넘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결국에는 이제 CEO, CTO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 그 실은 나도 잘 몰라. 알아서 해. 그죠? 만들고 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좀 더 쉽게 만들어봐. 좀 혁신적일 수 없어? 좀 획기적일 수 없나? 그게 뭐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개발해요. 리뷰도 안 해요. 중간에. 그러다가 시연한대요. 아, CEO 시연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밤새입니다. 예? 딱 보여주세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라고 다시 개발해요. 와,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개발자들이 막 생기를 잃었어요. 그리고 외주로 들어왔던 인력들 중에 일부는 막 도망갔어요, 이미.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개발하기 전에 이제 이터레이션 돌기 시작했죠, 일주일씩.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할 때 제가 디자인 화면을 딱 보여주고, 시연 다시 보여줬어요. 이거 개발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지. 일단 동작하는 걸로 갖고 와봐.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만들 필요성이 없다면 지금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스크럼이야? 그게 스프레티 묘미야?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예술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만들 필요가 없고 갈아엎을 거면 만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로스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갖는 행위를 하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거 쓸 사람 만나가지고 리서치를 하든가 컨피던셜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다면 학생인 척하고 우리 딴 데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 활동이 더 값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날씨 좋은 주말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KSG 티켓도 2시간 반 만에 완판이 됐죠? 여러분들은 정말 개발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내가 만드는 게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건지 모르겠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껏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 이런 게 반복되면 결국 지치는 건 우리 개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드스킨 Y 계속 질문을 계속 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주시고 아까 했던 행위들 같은 것들 한 번쯤 프랙티스 해보시면서 즐겁게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첫 번째 거는 무한루프에 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방금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B2B는 뭐 대규모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있거든요. 좋습니다. 무한루프. 좋습니다. 무한루프 말씀드렸고 그리고 개발은 무한루프예요. 끝이 없습니다. 네. 물론 SI 프로젝트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SI성 프로젝트는 많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맨날 야근하고 맨날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스테이블하게 안정하게 워킹 타임 지켜가면서 가시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한루프고요. 해낼 수 없어요. 무한루프입니다. 두 번째, 릴의 경우 스타트업 B2C를 찾아서 생각하는데 B2B는 대규모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 누가 하셨나요? 뭐 하나 더 드리겠는데. 책이 지금 네. 지금 한 권 드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큰일 났네. 알았어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실은 저도 항상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백 명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엔터프라이즈 그 B2B SI 프로젝트는 릴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에자일도 별로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같은 개발자들이 개발 생산성을 평균 상준화 해가지고 개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대신 그 프로젝트 보면은 그 파이어니어,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프레임워크 팀이라든지 아키텍트 그룹이라든지 공통팀 있죠. 좀 더 먼저 뭔가 해야 되는 친구들. 좀 더 명확성이 떨어지는 애들. 그 친구들한테는 그 작은 조직만큼은 그렇게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은 제가 SS 있을 때 삼성생명 차세대 할 때도 그렇게 했고 글로벌 ABS 2.0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조직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이나 이제는 개발자가 여러분을 참여하는데 비개발자들이 개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백로그를 디파인하는 데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잘 말 못합니다. 내 고객이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잘 못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봅니다. 이 엔드유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배워서 이 친구가 이거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비개발자분들이 교통조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프로토타입 툴 같은 써서 직접 엔드유저 만나서 인터뷰 하시고요. 테스팅 하시고, 그 다음 유저 스토리 명확하게 디파인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블로그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제 정보를 못 보여드렸네요. 네. 혹시 저희 회사 메일입니다. 이 강연이나 관련돼가지고 이거 한번 저희 회사에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번 벤치마킹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일로 주시고요. 이런 메일은 회사로 보내기 좀 그런가? 하면 메일 보내지 마세요. 페이스북 친구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 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글을 올렸어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바로 다음에 쓸 글은 비개발자가 개발자와 잘 일하기 위한 그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